내가 바닥 일대 잡으려고 하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아파트를 계약을 내가 치는 거예요. 내 현금으로 계약금을 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면 5천만 원 주고 계약을 치는 거예요.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아요? 5억짜리 아파트면요 4억 5천 남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3억 5천 들어오는 거죠. 전세가 3억 5천. 그러면 4억 5천 남는데 전세가 3억 5천 들어온다. 1억이 부족하잖아요. 그 1억을 일단 전세 세입자를 구했던 조건 하에 그 1억을 내 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을 땡겨가지고 갚는 겁니다. 갚는 게 아니고 잔금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뭐 어디선가 차익을 얻었던, 뭔가 어디서 돈이 생겼던 간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잖아요. 3년 안에. 그러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맞는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 있어요. 새로운 집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이 아닌 단순히 생활 안정자금 목적.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금리 때 일단 뭐라도 하고 싶어요. 일단. 근데 내가 5억짜리 상당의 집이 있어요. 거기서 LTV가 70%, 뭐 대출 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다 받을 수는 없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1년에 1억씩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억을 먼저 땡기는 거죠. 1억을 먼저 땡긴 다음에 내가 집을 사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목적이 주택 구입 목적인지, 그게 중요한데,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땡겨가지고 내가 나중에 집을 산다는 건 안 돼요.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순간, 이 주택담보대출 똑같은데 목적이 생활 안정자금인지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일단은 주택수가 은행에서 분기에 한 번인가 6개월에 한 번씩 그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는다고 해요. 네, 금감인지 국토부인지 하여튼 간에 자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본인의 주택수가 늘어난다. 그럼 3년 동안 대출이 금지가 되고요. 대출 전부 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돈이 너무 없어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냥 우연하게 넣었던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도 A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청약 당첨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뱉어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청약받은 주택, 그거를 명의계약을 하기 전에, 네, 명의계약 하기 직전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다 갚아야 됩니다. 네, 다 갚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그게 유행이었어요. 내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땡겨가지고 법인에 그 1억을 집어넣고 아파트를 법인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법인은 일단 취득세가 12.4%예요. 그런데 뭐 공시가 1억이 하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1%이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종부세가 3% 냅니다. 법인은 종부세 공제가 없어요. 종부세 공제가 없습니다. 매년 3%를 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게, 이제 남은 것은 취득세 중과 완화, 그리고 양도세 세율 개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취득세 중과 완화도 있고 양도세 세율 개편, 이거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법인에 대한 세제 완화겠죠. 법인에 대한 취득세 완화, 그리고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여러분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20분 정도 짧게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말았던 거, 4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최근 3년간 5천억이라 했는데, 여기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낸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다. 근데 그 투자한 아파트를 익절을 했다. 익절을 해서 내가 내 아파트를 갚았거나, 또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그 아파트를 팔고, 네, 3년 안에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한 채 장만했습니다. 대출 이빨 땡겨가지고.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나 올라가지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내 현금 흐름으로 전혀 감당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바로 내 집을 전세로 주고요. 그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 싹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월세로 간 경우. 이 경우도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수많은 피해자가 양상됐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절대로 부동산은 대중들한테 모두에게 이익을 주지 않아요. 자, 어디를 보자면
자, 저희 골드 멤버십 이번 주 과제였죠.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골드 멤버십 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요 지표 아파트를 이번 주에 저번 주 공지죠. 이번 주 공지죠. 네. 이번 주에 과제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드린 이유 중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가 있고요. 이 서울숲 프로조 1단지가 있어요. 네. 자, 이 둘의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즉 실거래가가 지금 낮게 찍혔는데 호가도 마찬가지로 낮게 찍혀 있는지, 아니면 호가는 그대로 높은 상태인지,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하고 서울숲 프로젝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 드린 이유는요, 서울숲 리버, 여기 힐스테이트 있죠. 요거는 2018년 2월에 지어진 신축이에요. 네, 신축이고, 서울숲 프로젝트는요, 언제요? 2007년에 지어진 16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어쨌든, 힐스테이트하고, 네, 프로젝트 둘 다, 아주 좋은 서울숲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요, 매매를 하든, 취득을 하든 늘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차가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타 반도체 회사들 오를 때 다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요, 약간의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약간의 시차. 그래서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에요. 투자처죠. 왜? 신이 아닌 이상 부동산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먼저 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따라 오는 걸 내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SL님, 네, 골드 멤버십 갈아탔는데 어디서 숙제를 해주시냐면 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저기 멤버십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멤버십 클릭하시면은 골드 멤버십만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네, 가입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네, 거기에 링크 나와있고, 혹시나 링크를 못 찾겠으면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이메일은 모든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 보내주시면은 제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자, 서울숲 프로죠. 16년 동안, 지어진 지 16년이에요. 자, 보세요. 자, 대중들은요, 이게, 보세요. 요렇게 샀던 사람들, 2014년도, 15년도 샀던 사람들은요, 어때요? 대박이죠? 왜? 여기 샀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10억이 오릅니다. 10억.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대중들한테 모든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 보세요. 2019년부터 잘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네? 자, 888세대 거래량이 2019년 6월 3건, 1건, 2건 뭐 이렇게 이때는 조금 많고 6건 있고, 자, 이거 다 합쳐보세요. 몇 명이 되나? 네. 생각보다 여러분, 부동산에 오를 때, 급격하게 오르던 2019년 이후에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몇 안 됐다는 겁니다. 몇 명 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었던 사람이요. 대중들 모두에게 부동산의 이익이 다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사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또 누가 피해자예요? 지금의 피해자 누굽니까? 예? 영끌에서 잡았던 사람들. 풀대출 16억 6,500을 주고 샀는데 이때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 20억 가는 줄 알고 샀다가, 자, 첫째 사채를 썼겠죠. 네. 또는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있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한테 대출 땡겨서 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 땡기는 거죠. 네. 차라리 법인한테 자기의 법인에게 땡겼으면 낫겠죠. 하지만 명동 사채 쓴 사람들은 골로 가는 거예요. 네. 자, 문정권 때는요, 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요. 네. 왜? 망연자실, 아연실세,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벼락거지. 네. 자, 그리고 지금은요, 고점에 샀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예요. 엄청난 피해. 자, 제 주변에 자, 대출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 주변에 대출 3억, 2, 3억 기본입니다. 2, 3억 기본인데, 금리가 그분들 물어보니까 2% 고정금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디딤돌 대출 받아가지고, 네. 디딤돌 대출 받아가지고 2% 고정금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의 금리가 높건 낮건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자, 대신에 그분들은요,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 수는 없어요. 네, 갈아탈 수 없습니다. 왜? 대출을 지금 갚고 다른 걸 사잖아요. 디딤돌 대출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 고금리 5%대로 타야 되기 때문에 집을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 조말로님께서 무슨 얘기 하는 건지요?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자, 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말로님. 네. 문정권 때 피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현재 피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을 고점에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집을 팔고 싶어도 다른 쪽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대출이 비싸기 때문에 기존 대출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 조금만 머리 썼으면 그때 변동을 안 받았어요. 고정으로 받았다고요.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은 집을 갈아타지 않습니다. 자, 거래가 감소되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합니다. 문정권 때 못 샀던 사람들 피해를 받았죠. 자, 이번에는요, 고점 때 잡은 사람들 다 피해를 봅니다. 세 번째, 거래가 급감하기 때문에, 왜?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요. 갈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도 상환 수수로 제가 이야기 나온 거는요, 네, 3년간 5천억이잖아요. 3년간 5천억. 네, 3년간 5천억입니다. 이 말이 뭐다? 이 사람들은요, 피해를 안 본 사람들이에요. 왜? 차익 실현을 했으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리 피해자가 전 정권, 현 정권, 그리고 지금 계속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렇게 3년 동안 5천억을 시중 4대 은행에서 벌었다는 것은요, 중도 상환 수수료만 그만큼 익절 치고 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조말로님 이해하셨어요? 네? 자, 먼저 떨어진 대구 수도권보다 빨리 반등할 것,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네? 왜? 지금의 상황들은요, 모든 1분, 1초, 매시, 매분, 매초 전부 다 부정적인 뉴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저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표. 그리고 꿈. 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단순히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서울숲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뭐 19억 찍고 지금 10% 빠졌네요. 서울숲을 바라보는데 이 정도로 빠질 정도는 지금 장난 아니지 않나요? 자, 여러분, 가보세요. 네. 여기 서울숲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다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면은 기가 막히면 진짜. 네. 내 집 바로 앞에 한강을 러닝 코스가 있는 거예요. 러닝 코스가. 네. 그리고 더블 역세권 있잖아요. 경의중앙, 옥수역. 네. 자,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뒤로 가잖아요. 금호역까지 있는 5호선 있어요. 네. 그리고 은봉산. 여기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네. 은봉산 가봤고. 자, 여기서 강명북로하고 여기 성수대교 다 보이거든요. 이게 액자예요, 액자. 움직이는 액자. 그렇기 때문에 한강뷰를 좋아하는 게 단순히 강물이 흘러서가 아니에요. 자, 이 강명북로 사이로 도로로 계속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비싼 거라고요. 액자뷰가 뭔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오디오 뉴스가 계속 나온다.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나온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키고 분석하고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목표예요. 자, 그 목표를 제가 먼 떨 이야기 드렸었고요.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을 제가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 당장 사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적 23년 8월 이후에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2023년 8월. 여러분 컴퓨터 앞이든 여러분 그 시계 알림 있죠? 2023년 8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적어 놓으세요.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적어 놓으세요. 23년 8월 전까지는 아무것도 사지 말자. 자, 왜 그러냐면은 대중들의 심리가 언제 바뀔 것 같습니까? 언제 바뀔까요? 대중들의 심리는요, 규제 완화가 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규제 완화요. 자, 오늘 제목에 제가 적어드린 게 이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세율 개편입니다. 취득세 중과는요, 지금 8.4%,
12.4% 이거 중과 없애는 거예요. 1에서 3%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플러스라는 게 양도세 세율 개편이에요. 우리가 지금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 6에서 45%의 양도세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이게 1년으로 바뀔 겁니다. 1년으로. 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요, 양도세 세율이 6에서 45%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거기다 계약갱신 청구까지 두들겨 맞으면 4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진입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이제 5단계 중에 4단계는요.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세율 개편, 이거를 가정하고 우리가 분석을 들어가자는 겁니다. 네. 먼떨만떨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다주택자 신분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요, 또 다주택자로 지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 신분으로 지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향이요. 왜? 이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떨어진 대구 수도권보다 빨리 반등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먼떨만떨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먼떨만떨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현철이 형이 이 좀 유명성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매일경제 이거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네? 인터뷰를 선제적으로 하락한 대구 부동산 수도권보다 빨리 바닥을 치고 오릅니다. 전국에 걸쳐 부동산 사이클이 제대로 이해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데, 예? 제 이름은 이현철이 아닙니다. 네? 제 이름 이현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게 생겼죠? 네?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요. 예? 현철이 형님이, 예? 자, 당분간 전국에 걸쳐 투자할 아파트가 없다는 점 명백하다. 하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영원히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네. 자, 시장의 반등 기미는 전세가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바닥을 기던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한 전세가 떠밀려 올라가는 징후가 보이면 그때가 매수 찬스라고 설명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철이 형이랑 저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철이 형이랑 다른 부분은요, 요거예요. 지역별로 바닥을 기던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전세가에 떠밀려 올라가는 징후가 보이면 그때가 매수 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들어가면 남들하고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네? 이때 들어가면요, 남들하고 다 똑같이 들어간다니까요. 남들하고 다 똑같이 들어가서 남들하고 다 똑같이 빠져나갈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네? 못 빠져나와요. 자, 이거는 어떤 게 가정인 줄 아세요? 집값이 3년, 4년, 5년 내내 오를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내 오를 경우. 그러나 여러분, 부동산은요, 특히 지방 광역시 부동산은요, 5년 내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2년 오르고 치운다니까요. 2년 오르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2년을 보유한 사람 장땡이에요. 2년 보유한 사람 장땡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들어가야지. 갭이 크더라도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익절 타이밍이 안 맞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익절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신축 부동산 있잖아요. 분양권 매수한 사람들이 익절 타이밍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초피나, 예를 들어서 초피, 마피 떴잖아요. 상황 보고 회복하면 바로 팝니다. 그냥 좀 먹고 판다니까요. 물론 앞으로 입주물량 보고 만약에 내가 이걸 등기치고 가져갈 물건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득이 없는 게 1년 보유해봤자 66% 양도소득세예요. 2년 보유해도 66% 양도소득세입니다. 일반 과세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등기 치고 나서 또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 그럼 내가 초피해 사고 등기 치고 5년 기다릴 거예요? 5년 기다려요?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5년 기다려서 얼마 벌자고요?
5년 기다려서 얼마 벌자고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는. 분양권도 다음 살에 먹게 냅두게. 자, 내가 샀어요. 적당히 올랐죠? 털고 나오는 겁니다. 네, 털고 나오고 그 지역에 오르지 않은 다른 아파트나 그런 물건들을 사서 2년 보유하고 파는 거예요. 터는 거예요. 자, 선진입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네. 남들과 다 똑같이 나가려 하잖아요. 자, 혼돈의 시기 겪습니다. 혼돈의 시기요. 왜? 그때는 먼저 팔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 등기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운 좋아서 분양가 3억이나 아파트 내가 잡았어요. 자, 운 좋게 5천 올랐습니다. 5천 올랐어요. 등기 쳤어요. 자, 2년 걸렸죠. 등기 쳤습니다. 2년 동안 5천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근데 또 2년을 기다려요. 5천 또 오릅니다. 그럼 1억을 번 거죠. 나는. 맞습니까? 예? 근데 비과세 구간은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다 똑같다니까요. 왜? 신축 아파트잖아요. 신축 아파트 명의 계약 등기 치는 시점이 대부분 한 달 안에 다 똑같아요. 예? 근데 한 달 안에 다 똑같아 하더라도 날짜가 다 다르지 않나요? 그게 아니에요. 2년이 되기 몇 달 전부터 비과세 매물, 잔금이 그때로 맞춰진 매물들이 쏠린다니까요. 매수자 입장에서 이걸 내가 언제 등기치나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로님께서 오늘 이해 좀 하셨나요? 화가 나셔서 혹시 나가셨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지. 혹시 제가 문재인 정권 욕을 해서 그런지, 혹시 이번 정권 욕을 해서 그런지 좀 화가 좀 나셨나요?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자, SL이님, 한강 야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세종 입주도 23년 8월 이후 진입인가요? 아니요. 세종은 실거주 목적, 주담대를 받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올해 당장 사야 됩니다. 하지만 23년 8월 이후는요, 그 상황 보고 세종을 사든가.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종은 너무너무 갭이 커요. 갭 크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24년도에 차라리 대전을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현철이 형이 저를 좀 카피했죠? 네. 리오넬님께서 먼떨, 영떨, 먼저 떨어진 물건이 영영 떨어질 듯요. 네, 리오넬님.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번에 제가 오늘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평리도 서대구 KTX 영무회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어떤 지역으로 보이세요? 그냥 단순히 산업단지 옆에 있어서 냄새나는 그런 지역을 보세요? KTX역 옆에 있어서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하는 그지 같은 지역을 보이세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봅니다. 왜? 평리 촉진지구입니다. 재개발 구역이고요. 이 아파트 단지가 몇 세대예요? 몇 세대? 자, 세대수 2800에 3600에 4100에 5700에 이거 합치면 6800세대입니다. 6800세대 신축 아파트로 이루어지는 초대형 신도시예요. 신도시. 포항에 있는 신도시가 있어요? 6800세대 동시 입주해요? 없어요. 동시 입주가 아니고 6800세대가 입주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냐고요? 거의 없습니다. 광주에 있어요? 이미 첨단지구하고 상무지구 나이가 한참이에요. 어르신들입니다.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죠. 에코 델타 시티 만세대 있잖아요. 네. 총 3만 세대 규모 중에 아파트 입주하는 게 13,000세대가 그렇다고요. 울산도 있죠? 지금 입주한 지 3, 4년 된 송정지구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비교해서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됐나? 마피가 작살나고요. 네. 근데 상승기를 겪으면서 투자금이 더 커집니다. 죄송합니다. 차익이 더 커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피 5천, 6천 나오는 거예요. 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서대구 KTX 영무입니다. 이거 지금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33평을 보세요. 어때요? 3층에 마피 5천 나왔죠? 네. 1층, 자, 2층, 4층. 마피 6천입니다. 근데, 거래되는 거 보세요. 자, 10월달에 4억 초반대 막 거래됩니다. 4억 초반대. 마피가 6천, 5층은 저층인 거죠. 근데 4억 초반에 거래된 건요, 고층입니다. 고층. 생각보다 저는요, 고층이 마피가 더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덜 떨어졌죠. 근데 생각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말 매력적인 매물들이 된다고요. 자, 고층이 만약에 마피가 6천씩 나온다. 고층이. 네, 18층, 19층 고층이 마피 6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고층 아파트가 고층이 예를 들어서 매물이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13층이 마피 6,500 나와 있네요. 네, 13층. 자, 그리고 저층 위주로 나왔는데 이거 보면 네, 4억 400 이게 마피 6천이죠. 4억 6,400이 18층이 마피 6천 나왔습니다. 4억이에요. 4억.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상승 차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 사지 마세요. 사면 안 돼요. 왜? 타입 보세요. 타입이 비선호잖아요. 비선호. 네. 자, 다른 게 있을까요? 타입이 다 좋지 않은 거라 가지고 다른 게 있을까요? 고층인데 타입이 괜찮은 거. 이런 거.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자, 차상층 32층 중에 31층입니다. 308동. 요런 게 지금 84 타입이 4억 890에 나와 있어요. 마피 얼마? 3천. 마피 3천 해서 4억입니다. 4억. 네. 요런 게 진짜 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더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저는 말씀드린 게 많이 빠질수록 많이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많이 빠질수록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먼저 떨어지면요 먼저 회복합니다.